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들의 화복을 정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어려움의 때에 경제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깨닫는 지혜를 도와주시옵시며 전하는 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제 붕괴가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좀 해봅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그러므로 제 지식의 한도 내에서 제가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해 못하는 부분, 저는 이해하지만 그걸 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종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미역국 2그릇 드신 분도 있는데 졸지 마시고 끝까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제 붕괴 조짐입니다. 제목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경제 몰락도 뭐 될 수도 있고 그런 조짐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 아람은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벤 하닷이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기근이 오게 되죠. 그래서 나귀 한 마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경기가 폭삭 망한 그런 경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이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하기를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약속을 하고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다른 여인이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분해하는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져가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전대 주머니를 뚫어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시대에 이스라엘 돌아온 포로들은 성전을 짓다가 16년째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이 짓지 못하긴 했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집에 빨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 전체가 자기 집에 빠르고 한 그런 사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나오죠. 나귀 같은 경우는 성경에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식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필 머리는요, 나귀 머리는 먹기가 나빠서 원래 그 거래도 잘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식량 중에서 가장 값싼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가장 싼 고기죠. 그런데 그것이 은 80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그 성중에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겔은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320일, 80세겔이면 거의 320일 일해야 됩니다. 1년 일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을
그 값싼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매매가 되고 있었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이 하푼테는 주로 뭐냐면 비둘기 똥입니다. 아니면 여물지 않은 콩 등의 영양가 없는 음식을 하푼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이 말입니다. 그렇게 적은 비둘기 똥까지도 은 5세겔, 적어도 20일 이상 한 달 이상 정도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고용 창출이 있겠습니까? 일할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포위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1쏘와의 1세겔, 보리 2쏘와의 1세겔. 이것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망하기 전에는 망하는 경제를 생각할 수 없으나 이미 망한 경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500% 이상 되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먹지 못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그룹이 경제 제재를 그곳에 했기 때문에 다 선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제가 엄청 나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지금 경제가 이 정도인데 지금 오늘 거래가 이렇게 상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되겠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 다음날 상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아서 정상적인 경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부분까지도 경제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난 것입니다. 2월 7일자 매일 경제입니다. 유동성 파티 끝. 미국 증시 한파 세계 덮쳤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3조 털었다. 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또 한 발 늦은 개미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에서 외국 돈이 3조 원이 벌써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미들은 또 한 발 늦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죠. 자, 그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금융 연구 및 분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기관이 1970년대에 올린 수익률이 얼마였느냐면 47%였어요. 그런데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해 같은 때에 신용기관이 올린 수익률이 47%인데 그 개인 한 사람이 올린 수익률이 얼마였느냐면 4,200%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고 있고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짐 로저스의 말입니다. 내 생애 최악의 약세장이 올 것이다. 근래 미 증시는 급등락이 계속되고 자본시장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되는 최악의 시기가 온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가지고 계세요? 채권도 채권 나름입니다. 미국 국채 정도면 괜찮지만 개인 채권은 그런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채권 가지고 계신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채권 혹은 부동산 이런 것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최악의 시기가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부채, 특히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급증한 부채가 그 힘을 키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가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후퇴와 침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9년 부의 대절벽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 이름이 해리 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투자론을 그는 연구하는 사람인데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대 지출 주기 같은 것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세대 지출 주기, 그리고 지정학, 이것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주기, 혁신 주기, 호황과 불황 주기, 이런 것, 이 모든 지금 지표들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최악의 경기 하강기에 대비하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만일에 이 경제 전문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근대 경제사에서 여러분의 버블 붕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버블 경제 현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동안 쭉 연구해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 버블은 거품이지 않습니까? 거품은 꺼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거품이니까 거품 경제는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거품 경제가 사실은 경기를, 뭔가 세계의 경제에 어떤 경기를 올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공황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펙 석유 위기도 왔죠. 그리고 최대 규모의 주식시장 붕괴를 포함한 대대적인 경기 침체가, 이 하강 국면, 그 지표를 따졌을 때 하강 국면, 경제 지표가 하강할 때, 내려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지표가 모두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경제 불황이 오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입니다. 지금은 통화 수축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7년간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세계 경제. 이제 7년간의 양적 완화가 끝나고 버블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같은, 물론 한국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권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것이 국가 권력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은 사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그 화폐로 뭘 하느냐면 국채를 삽니다.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또 자꾸 이렇게 해요.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민간 소유의 일정 신용 등급이 좋은 것, 신용 등급 이상의 그런 채권들, 이런 채권을 사게 됩니다. 돈을 많이 찍어서 서민 경제, 실물 경제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은 풀어지긴 풀어졌는데 국채를 산다든가 신용 좋은 그런 채권을 산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분명히 많이 도는데 내수 중에는 돈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참 경제 용어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참 힘들지만, 참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 종류의 강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은혜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내게 주신 사명이라
저도 머리 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이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짐이 무거우면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짐을 지금 작은 대로 이사하는 바람에 정리하는데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날 설교가 마침 그 아브라함의 설교였습니다. 예.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 버린다고 해서 산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증권이 있을 수도 있고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이나 뭐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강의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오래 안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박해지면은 사람들 다 알게 되거든요. 알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버벌이 거품이 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꺼진 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실물 경제를 돌렸기 때문에 그래. 경기를 활성화시켜 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종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왜냐하면 고레스도 하나님의 사용하신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실물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가 살아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국채라든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국채라든가 신용 등급이 좋은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 아까 누구였죠? 해리 덴트. 이 사람의 경우 불황의 최대 위험 시기가 언제냐?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분하고 좀 다른데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초로 좌우지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또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실물 경기를 살렸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살려내냐면 고용 창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서민 경제입니다. 서민 시장 경제죠. 그래서 서민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월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월가가 반대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월가와 함께 짝하지 않으면 아직 클린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은 전형적인 월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버블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돈 버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월가가 풀려난 돈으로 수입을 계속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고 버블 경제가 꺼지고 있으면 그들은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이 잘 돌아가고 결론은 돈이 시장에서 많이 돌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많이 만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또 아니죠.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가 나아지고 그전에도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실감합니다. 그때 미국의 경기가 참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실물 경제가 돌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실물 경제가 돌아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빌린 사람은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고정금리라고요. 고정금리도 채권자가 올리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세계가 올린다면, 특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의 소비가 2007년도가 완전히 극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의 소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브 프라임 몰기지 파동이 왔습니다. 국내외 소비가 수축되니까 미 연준은 인위적인 소비 축소 해소를 위해서 2007년부터 7조에서 10조 달러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건 뭐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빚은요 10배인 70조 달러로 현재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버블 경제입니다. 10조의 돈은 신용으로 10배 이상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 나에게 10조가 있으면 그들은 100조 이상 빌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금주가 우리 교회 교인들만 예금주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있다 합시다. 한꺼번에 가서 1,000만 원씩 주라든가 하면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아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날 다 가면 절대 못 찾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이 그냥 소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는 뭐 합니까? 돈 빌려주었다고?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그래서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뭘 합니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당시에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차를 할부로 사서 이제 돈을 많이 차값 내고 할부를 조금 정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차가 2만 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0불을 내 돈 내고 5,000불 정도를 론을 융자로 넣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있잖아요. 한 2,000불 정도만 해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함이냐면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그 크레딧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것 가지고 집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는 없는 돈에 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크레딧이 직장이 있어야 되는 직장도 적당하게 있는 곳으로 해서 전화 한 통화만 누가 받아주면 거기 어디냐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 일하냐고 예스만 해주면 바로 통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서 전부 다 집 샀어요. 그러다가 서브 프라임 몰기지 파동이 일면서 거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그냥 보면요. 제가 이렇게 동네 산책을 이렇게 보통 산책길이 많이 동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집집이 불 꺼진 집이 많아요. 집을 버리고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 차압당하고 줘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자, 은행은 없는 돈을 빌려주는 사기 집단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한 은행에 몰려 들어가면 그 은행은 그날에 망해요. 옛날에 무슨 은행이었어요? 부산저축은행인가? 토마토은행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은행이었죠? 그 은행이 그래서 부도난 겁니다. 대량으로 인출 사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나한테 빌려줬으면 그 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빌려줬으면 또 다른 사람들 1억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예금주가 돈을 맡겨놨으면 그거 가지고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예금주가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중에 있지 않는 돈은 나 이거 은행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데 내 수중에 있지 않는 돈은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성경에는 덕과 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죠. 하루아침에 전 세계 눈을 떠봤는데 경제 폭삭망해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축해놓은 돈 은행 찾아갔지만 은행은 이미 클로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갚느냐 한국은행이 갚느냐? 한국은행도 없어요.
이걸 부분 지급 준비 제도금이라고 하는데 7%, 8%도 한국은 준비하지 못했다고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100% 빌려주고요.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7%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럼 100%가 한꺼번에 다 찾으러 오면 못 주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요. 금을 옛날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했습니다. 근데 불편하잖아요. 강도도 만나고. 그래서 금을 은행이라는 곳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보관증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죽거나 타지에서 오지 못했을 때 은행에서 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주고받고 은행에는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을 은행이 안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은행에 없는 것조차도 그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행을 은행 보관증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보관증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실제로 여러분 이게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한 덩어리만큼의 보관증만 있어야 돼요. 이 양이 예를 들어서 10온스다. 그럼 10온스 보관증만 있어야 돼. 그런데 10온스인데 밖에 없는데 이미 있잖아요. 보관증은 어느 정도 된다고요? 100온스 이상의 보관증이 나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 엄청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내 말이 맞는지 경제 전문가들이 들으면 참 웃긴다 너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하고 또 나눠야 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가치 이상의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기 집단이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잘 될까요? 금융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인출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부분 지급 준비금 제대로 찍어낸 돈이요. 10조입니다. 그러면 10조만큼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요. 그런데 10조를 찍어냈는데 100조가 지금 불어나 버렸어요. 빚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부분 지급, 그러면은 은행은요. 안 빌려준 90%까지 자기네들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로부터 빌딩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사업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90% 들어가 있고 은행 돈이 10%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뺏겨요. 왜? 이게 법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서 보실 때 기억나세요? 적그리스도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 자기네들이 유리하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자기네들이 유리하도록 전부 다 법을 다 바꿔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세계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부분 그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준비금이에요. 예금 주고 왔을 때. 그래서 이것을 6%나 8% 가출하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이것을 못 준비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그 신문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것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까지 하죠. 때로는 예금된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까지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는 거의 전무하죠. 그리고 은행의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을 내가 빼앗거나 이런 법적인 조치는 없어요. 이자 안 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들은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내 물건을 가져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장악한 바로 통화량을 장악한 저들의 권력입니다. 돈은 그렇게 해서 계속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풀려나갔을 때 물건, 상품과 돈이 같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과 보관증이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과 돈이 같아야 되는데 상품은 적은데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려났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어요. 통화 완화 정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팽창됐어요. 팽창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건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작년에 월급이 10% 인상됐어요. 근데 물가가 15% 뛰어버렸어. 그러면 인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중앙은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간은행 연준은행이 있습니다. 화폐 발행 권한이 있는 민간은행이 정부에 있는 그림자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자 정부가 실세입니다. 자, 연준은행이 찍어낸 돈은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돈은 돈은 만들기는 찍어내긴 찍어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국채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신용 있는 채권이나 신용 채권도요. 국가에서 뭐 한 작은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작은 국가에서 뭐 매매되는 그 기업들끼리 매매되는 채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 평가 기관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신용이 있는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 매입하거나 국채를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돈을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아래로 서민경제로 내려오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찍어낸 돈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채권으로 그 다음에 증권시장으로 갔어요. 채권시장, 증권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요. 이런 등의 자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자산시장, 부동산이라든가 채권, 뭐 증권 이런 자산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찍어낸 돈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갔고 서민들의 상거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돈은 넘쳐나도 시장 경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시장 경기가 죽어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돈 가치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물가하고 상품하고. 왜냐하면 돈이 많아졌을 때 물건값이 어떻습니까? 높아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돈이 없거든요. 시장에는. 시장에 돈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실물 경제,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 일어납니다. 거품은 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돈이 주로 어디로 갔는가? 기가 막히게도 한국과 중국으로 많이 왔어요. 중국에 특히 많이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 몇 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아무래도 돈을 푼 것 같다라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강의 다닐 때. 왜냐하면 중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기생충에 못 살고 가난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돈의 씀씀이가 좋은 국가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왔으며 또 의료 수가가 싸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관광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 사드 배치 아니면 계속 올 판인데 그죠? 그래서 그들의 돈이 엄청 많이 씀씀을 헤퍼진 걸 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돈이 중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의 씀씀이가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공항 한번 가보십시오. 터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빚이 없느냐? 빚은 또 엄청 많겠죠. 젊은 사람들도 빚 굉장히 많습니다. 버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빚 있으면 빚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빚은 할 수 있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 빚이 나를 결국은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빚 때문에 내 집이, 내 상가가 뺏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1배럴당 70달러로 상승 중에 있는데,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죠. 기름이 모든 것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름 없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물가도 상승됩니다. 물가 상승은요,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지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7,53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상승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계부담은 커지고 내수 경제가 위축이 될 것입니다. 자,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게 되죠. 그리고 소득은 줄게 되는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아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는 올라요. 앞으로 물가 계속 올라요. 또 뭐가 오르죠? 이자가 올라요. 이자율이. 기본금리가 오른다고요. 그러면 유동금리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득은 적게 돼요. 내가 전에처럼 똑같이 벌어 옵니다. 그래도 물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번 것이 아니에요. 물가 올라간 만큼 내 월급이나 내 수입이 이만큼 올라가줘야 돼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이분이니까. 그런데 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내 수입은 이만큼밖에 안 돼. 여전히 작년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바로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았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아마 음식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하는 것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은행 돈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십니다. 그러나 은행 돈을 쓰면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고정금리도 오르고 변동금리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한번 금리가 올라가면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로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됩니다. 그래서 금융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부금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은요, 할부금 때문에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할부금 매달 내는 돈이 많으니까 진짜 죽기 직전까지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갚지 않으면 자기 모든 소유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적인 것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연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말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이 자식들을 많이 빼앗겼어요. 종으로, 여자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갔고 남자아이들은 일꾼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도 물질을 주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곳곳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쫓을 때 그 돈이 결국은 나를 종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 가지고, 돈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게 될 것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 간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으로 나간 돈을 특히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회수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붕괴가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한국과 중국의 증시로부터 자산시장의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된 외화가 이미 3조 원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 돈이 빠져나가면 경제 붕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이미 버블이 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채는 여러분 계속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 때문에 내 빌딩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벌어서 갚거나.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인컴은,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이나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일단 줄여야 합니다. 줄이는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지만,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0여 프로, 이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7%인가 아까 그랬나요? 그 정도 돈을 벌 때 그보다도 엄청난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몇 프로였어요? 4,00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써 자산시장에서 손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빼는 걸 보면, 이게 국제금융그룹들이거든요. 이들이 있잖아요. 기업이든 어디든 부동산이 어디든 철수하는 걸 보면 붕괴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지표라는 거예요.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줄여야 할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것은 찾아봤습니다. 자기 집을 담보한 사람, 그래서 은행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내 돈은 1억이고 은행 돈이 2억이에요. 넘어갑니다. 경기가 하락이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권하는 것이, 자기 집을 담보한 사람은 주택연금이라고 하네요. 그것을 좀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모기지 주택금융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영모기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현재 내가 샀잖아요. 산 아파트나 집이 있으면 그걸 주택공사에 맡기는 겁니다. 주택공사에 맡기고, 그리고 주택공사로부터 월 얼마씩 연금을 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한국의 여기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공사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담보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주택공사의 연금을 받아 쓴다라고 쓰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9억까지만 영모기지라고 합니다. 영모기지 9억까지만 이거는 되고 10억이 넘는 주택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억까지만 영모기지 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모기지가 주택연금이요, 국민 쪽에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정부 쪽에는 불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모기지를 받아가 사용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부족한 돈은 누가 갚느냐?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은행에다가 정부에서 갚아준답니다. 그럼 만일에 돈을 더 많이 여기가 아파트에 돈이 더 많아, 돈이 남아, 그러면은 남은 돈은 그 후손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융자가 있다면 이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쥐나면 머리 쥐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못 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은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든 정치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금융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도와야 주시옵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